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산자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논란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도 함께 했는데 일단 이 보고서 검토 자료일 뿐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자부가 이렇게 문건 공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과정에 드러났던 문서를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소와 다르게 대통령을 향해서 색깔론을 펼쳤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가 2월 임시회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제1야당에서 무분별한 근거를 가지고 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예. 삼자부 입장에서도 현재 재판 중인 문건을 공개했다는 이례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 의미 없는 논란을 조기에 막고 설 전에 일정 부분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정부가 하고 국회,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 집중하도록 국력을 모은 측면에서 예.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봅니다. 장 소장께서는 어떤 그 의도,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 교수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는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 17개인데 예. 한 건만 공개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정부의 내부 검토 자료 보고서 네.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부 검토 보고 자료에 딱 앞에다가 이것은 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는 또 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공개하기 전에 추가된 것이 아니냐 그런 전 의혹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왜 폐기했냐. 예. 그 야밤에 담당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 가서 그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왜 그 밤에 밤 12시, 1시에 왜 폐기했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산자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은 신이 내려가지고 제가 폐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정확하게 국민들과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의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산업부는 해명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중에도 이제 논란 계속되고 있다라는데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지금 현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 하나로 지금 갖고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짓는 이 원전은 폐기를 하면서 북한에 지어주는 세 개의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혼자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로 어느 공무원이 개인적 의견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문건을 누가 지시했는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했더라도 장관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거는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전이라는 것이 북한에 설치하려면 예. 전제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인제도 풀려야 되고요. 게다가 한국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한미 원전 협정에 근거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캐도라고 94년도에 진행됐던 북한의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도 육자에다 참가자인 한, 미, 일,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하지만 이 원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산업부가 밝히듯이 내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낸 걸 가지고 야당의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사실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이적행위라고 지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거든요. 예.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이렇게 논쟁이 될 것이 아니고 설날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설 대목을 놓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기다렸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저소득 임금생활자도 네. 지금 명절이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국회와 할 일을 하고 정부가 좀 더 재난지원금을 3차를 빨리 지급하고 4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시기이지 지금 이러한 과거의 무의미한 정쟁을 선거에 악용하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방향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 소장께서는 좀 아니, 표정이 동의하지 못하시는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이 어렵다는 걸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달라니까요. 그거를 17개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17개를 상부의 지시 없이 만들었다? 한두 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더 의심스러운 거는 전문가, 이력서, 경력서까지 첨부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안 한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빨리 사실관계 밝혀서 여야가 합심해서 코로나 극복에 우리가 한 힘을, 온 힘을 다 뭉쳐야지. 아니야.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 그냥 신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폐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왜 있습니까? 산업부에서 정부의 공식 문서를 공무원이 폐기했어요. 당연히 공무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청와대 차원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일 잘한 거죠. 이런 폐기한 곳, 검찰 수사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조사하는 거 격려해줘야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감사받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다 폐기하는 것을 다 용인할 겁니까? 잘했다라고 총리처럼 국무총리가 산업부 가서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줄 겁니까?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감사원, 검찰 수사 제대로 받게 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그 내용 공개해라. 또 이것도 또 다른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원전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이게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신의의 문제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뭐 명운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거 정말 양보하지 않는 신경전 그런 간극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정무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난 걸 보면 정말 무분별한 근거에 대한 공격이 매우 좀 답답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USB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지만 일진적으로는 공개하는 실익보다 공개했을 때의 피해가 훨씬 크다라는 현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공개할 필요 없고 국가 간의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나 문서를 상대 쪽에 이렇게 물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지금 그것이 가져올 특별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윤영찬 의원도 청와대가 공개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하면 안 되죠. 정상 간에 회담해서 오고 간 문서 아닙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재성 정무수석 야당과 좀 대화하라고 대화 소통 채널 아닙니까? 그냥 언론에 나와가지고 야당 비대위원장 어떻게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말고 자 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가서 설명해 주는 게 정무수석이 할 일이에요. 저런 식의 강력한 야당을 공격하는 얘기는 정무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박 교수님께서 자꾸 무분별한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야당이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문서요. 문재인 정권을 하에 있는 산업부에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나온 문서 내용을 보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무분별한 근거 없는 거라면요. 그냥 이런 문서 공소장 없이 그냥 남북 정상회담 때 뭔 얘기했어? 원전 지어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을 했어야죠. 정부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6쪽짜리 산업부가 어제 공개한 그 문서가 아니고 네. 그 이상의 이제 17개 문서를 전체를 만약에 공개가 한다면 그 의혹은 사라지게 될까요? 그걸 다 봐야 되겠죠. 앵커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산업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그렇게 큰 비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 공개하죠. 지금 되게 많은 의혹과 산업부, 청와대, 여당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의 문서 공개 가볍잖아요. 그냥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국론 낭비,
이러한 소동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건만 공개하지 말고 17건, 나머지 16개 다 공개하십시오. 네. 자,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네, 이낙연 대표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야당이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이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고요. 다들 들으셨지만 이 뭐 고성도 있었고 박수 소리도 들리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의혹 제기 이후에 정부, 청와대,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한 톤 자체가 강경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 일정을 보면요. 2월 임시국회 때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된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도 효과를 어떻게 할 거냐 논의도 해야 되고 예. 문재인 정부 5년차 마지막 1년을 하기 위해서는 2월 말고는 국회 할 시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4월은 보궐선거고요. 또 올해는 저희 대선이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원래 9월, 10월에 하던 거를 6월에 당기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여러 가지 결정을 해줘야지만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이에 도기가 되지 않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 예전과 달리 강도 높은 비난을 동시에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면 설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좀 민심이 흘러갈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이게 정부 여당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 없어. 너희들은 정쟁을 일으키는 정당이야라고 공격을 하면은요. 야당으로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할 수도 없죠. 특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뭉치게 되고 그냥 야당은 막말하는 정당으로 프레임이 씌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낙연 대표의 연설 중에서 가장 문제 삼고 싶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네. 민족 문제마저 정쟁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핵무기의 고도화 이것이 어떻게 민족 문제입니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북한 눈치 보느라 지금 3년째 컴퓨터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비핵화 단계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원전을 건설해 주게 되면 거기서 나온 재처리 원료를 갖고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적행위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게 어떻게 민족 문제입니까? 이것은요, 대한민국 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계속 컴퓨터 게임으로 하면 예.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가 전쟁을 해줍니까? 국가 생존 문제를 얘기한 거지 우리가 민족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이낙연 대표의 오늘 연설 내용 중에 이제 또다시 눈길을 끈 것을 본다면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3차 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4차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기 한 달 남은 여당 당대표의 조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대권 후보로서의 하나의 욕심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는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러한 큰 우리나라에 닥친 큰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철학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지. 자, 4차 지원금 전 국민 다 줄지, 뭐 월급
받는 분들은 안 줄지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다. 18세까지 아동복지수당 더 높여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행정과 복지는 뭐냐면요. 그냥 빚내서 돈 나눠주는 거예요.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고작 이런 수준이 신복지 구상이다. 이것은요.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복지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더니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걸 하는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재명식 어떤 복지 모델에 대한 이런 평가 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예산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거를 여당이 받음으로써 아무래도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가게 됐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는 보편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예. 개인의 철학으로서는 선별직이 맞다고 보지만 당 대표의 입장이고 여당의 대표로서 보편 지급까지 논의해보겠다는 것을 대표에서 밝힌 거거든요. 하지만 개별적인 백브리핑에서는 그래도 본인은 선별이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본인의 가치와 철학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네. 견제구를 좀 던졌다. 이렇게도- 견제구라고 해석되죠. 되기도 예. 하죠. 자, 일단 야당에서는요. 근데 오늘 이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손실보상제를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선거 전에 지급이 불가능하니까 갑자기 우회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여당에서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가 매우 언짢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손실보상제라는 제도를 제도화해서 하려면 국회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설계가 더욱더 복잡합니다. 도리어 빠르게 시급하게 했다간 졸속이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의 과정과 달리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통계를 보면 1월 달 수출 신장률도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매우 호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방역에 성공을 하고 예. 일정 부분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들이 전 국민 사이에서 소비 성향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히 회복의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어떤 기대에서 또 자신감에서 발표했던 정책으로 봅니다. 예.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힐 것이다. 다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김종인 위원장이 한일 해저 터널 구상을 이 가덕도 신공항과 별개로 이른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이것이 친일 논쟁으로 정치권에 또 화두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상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전반적인 평가를 장성철 소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저건 친일이다, 뭐 이적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분들이요 일본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검토하시고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친일입니까? 이적행위한 겁니까? 일본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친일 프레임에 가두어서 야당을 공격하려는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의 단세포적인 생각, 저거는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수준이 너무 낮은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해저 터널의 어떤 경제성과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게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의견도 있죠.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은 우리 장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 뚫리면 일본이 얻는 실익이 분명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언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다만 도리어 한일 관련된 해저 터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하면 민주당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일본 간의 공통된 경제 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더 가까워지거든요. 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동북아 평화 정책을 통해서 한중일 간의
경제권을 만들어가지고 공동 번영 이루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정당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일 해저 터널을 받는 대신 추가적으로 일본한테 그러면 한일 터널 할 테니 북한의 경제 개발도 일본 자본으로 같이 하자라고 제안함으로써 어떤 막혔던 한일 관계 좀 풀고 또 한반도 평화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와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당론임을 어제 명확히 했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신공항이 큰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 변수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여전히 유리한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불리한 그러한 프레임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됐어요. 보면은요,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부산, 경남 언론 쪽에서요, 이게 안 되면은 부산 발전 안 된다. 이거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수준으로 거의 선동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부산 민심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해야죠. 표를 얻으려면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공항이 지금 한 17개 있을 거예요. 대부분 3군데 빼놓고 다 적자입니다. 18개 만들어진들 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민심이 원하는데 선거에 이기고 봐야죠. 그 프레임은 여당에서 먼저 던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으로 그 국민의힘의 곽상도 대구 쪽 의원이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이렇게 이용하겠죠. 국민의힘 저 사람들 이중 플레이한다. 국민의힘의 주류인 대구 경북 쪽의 의원들은 밀양 신공항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갇힐 거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선거 때까지만으로도 곽상도 의원에게 그런 법안 발의하지 말라는 자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를 놓고 참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금태섭과의 단일화를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분이 나빠서. 아니 내가 당대표 할 때 내 밑에 있던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서울시장직을 놓고 단일화를 해? 기분 나빠. 이거랑 괜히 금태섭 의원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여당, 야당, 주요 정당들 다 경선 들어갑니다. 안철수 대표. 그러면은 그 다른 당이 경선할 동안 또 마라톤 할 겁니까? 예. 할 게 없잖아요. 금태섭 의원과 단일화하면서 내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바꾸겠다는지 이러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져요. 그런 걸 왜 차버립니까? 만약에 그걸 차버리면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안철수 대표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대결하게 되면 누구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윈윈한 싸움일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한테는 지더라도 충분히 자기를 알릴 수 있고 본인이 서울시장을 왜 조전했는지에서 언론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결과야 안철수 대표의 승리가 여론조사상 보면 네. 예견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단 어떻게 보세요? 거의 부적절한 것 같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대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들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야지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 당신들은 왜 여당의 압력에 사법부 수장으로서 왜 판사들을 지켜주지 못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뭐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왜 지켜주지 못해? 이런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공격은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탄핵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이요. 예. 판사 길들이기라고 보여져요. 예.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죠. 사법부는
탄핵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당신들 자꾸 이런 식의 판결을 내면은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당신들 탄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 하지 마.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 1심에서 무혐의 받았어요. 그리고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을 할 만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무리하게 탄핵을 하는 거죠. 그런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 탄핵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무죄를 받았죠. 혐의가 있는 부분은 네, 일부 무죄. 인정은 되지만 네. 예, 그리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맞불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민규 교수께도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성희 말씀처럼 별로 의미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무혐의, 무죄가 나왔지만 그 과정의 법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법관을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는요. 헌법에서 법관도 모든 국민처럼 법에 평등하기 때문에 위헌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탄핵하라고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된 사안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위헌적 행위를 했던 판사에 대한 국회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법원 길들이기가 아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관 탄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10초만 얘기할게요. 네. 탄핵을 할 때는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탄핵한다라는 조항은 탄핵 조항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하면서 오늘 대담 정리할까 싶은데요. 정의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아직 뭐 보궐선거에 공천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호정 의원실에서 비서 면직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뭐 사면 초과의 상황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해서 박민규 교수의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진보정당, 정의당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호정 의원이 이번에 직원 면직 과정에서에 대한 법률과 규정 위반 관련된 거는 유호정 의원이 느끼기에는 과도한 비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정의당의 청년, 주목받던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비난했었던 상대방이 어떤 입장일까를 느낄 수 있는 역지사지의 기회로 좀 삼아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에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정의당에 있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랬어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그런 정당이었잖아요. 갑자기 7일 남겨두고 당신 그만둬. 이것은요. 당연히 노동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으로 임명되고 면직됐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공격을 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일로 닥쳤을 때는 많은 또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근무를 했고 늦었고 뭐 휴대폰을 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는 아노미적인 판단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정의당에 실망하는 거는 저는 가장 큰 것은 아직도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려고 연연하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깝고 참 정의당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